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것이 정권의 끝이다. 2. 한국은 사막 바다에서 놀라움을 선사한다. 이란의 종교 정권이 결국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모후 쿠르드족의 비중이 높은 이란 북서부 마하 바드시기에서 종교 정권의 친위 세력인 혁명수비대가 시위대에게 중기관총까지 동원한 대규모 총격을 가했습니다.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장례 행렬을 해산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위대를 기습한 건데요. 이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시민들에게 중기관총을 쏘는 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기관총은 구경 12.7mm에서 14.5mm 사이의 총탄을 사용하는 기관총인데요. 이 총으로는 장갑이 얇은 장갑차까지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높은 무기입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탄약이 우리 군에서도 소총탄으로 쓰는 5.56mm이고 제일 왼쪽의 거대한 탄약이 바로 12.7mm인데요. 이와 거의 동일한 구경의 탄피가 현지 시위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코끼리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총으로 사람을 쐈으니 당연히 이런 걸 맞고 사람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즉 현재 이란 정부는 단순해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인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건데요. 실제로 이번 총격으로 사망한 이란 시민은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정부의 군대가 자국 시민을 도축하듯 잡는 모습이 실로 경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폭압에도 이란의 민주 시위대는 굴복하기는커녕 더욱더 거세게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각지에서 혁명수비대 대령 등 친정부 인사들이 암살당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마하 바다에서는 시위 진압을 명령받았던 현지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민주혁명이 사실상 본격적인 혁명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산유국들이 연달아 전쟁에 참여하면서 겨우 가라앉았던 유가가 다시 폭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란의 시민과 독재 정권 중 누가 이기던 이란 혁명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동의 혼란이 쉽게 사그라지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혁명이 성공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수십만 병력을 자랑하는 이란 정부의 혁명수비대를 무찔러야 하며 또 이란군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내전의 향방이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란 정부의 쿠르드 침공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 때까지 간 이란 현황과 이란 혁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이란 북서부 마하 바그 시위 진압 경찰이 완전히 무장한 채 시위대에 합류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보시는 명상 때문인데요. 이 명상은 한밤중 혁명수비대가 마하버드 시민들의 주택에 침입해 총격을 가하고 약탈을 했다는 것을 현지 주민이 SNS에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외지인인 혁명수비대가 현지 경찰을 무시하자 현지 경찰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마하버드에 가정이 있는 경찰들이 혁명수비대의 무차별적인 주민 살해에 분노해 시위대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 세력에게도 제대로 된 정규 무장 조직이 합류하면서 민주화 시위가 점차 혁명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겨우 인플레가 잡히며 안정되던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란이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기름을 생산하는 산유국이기 때문인데요. 2020년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이란은 한 배럴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석유가 매장된 자원 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40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하는 세계 5위 규모의 산유국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의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란산 원유는 파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인접국을 통해 아름아름 밀수됐습니다. 이는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인도산과 섞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이란산 원유가 계속 공급됐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유가 상승은 사실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내전이 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생산되고 있던 원유의 수출을 제재로 막은 것과 달리 내전으로 이란산 원유의 생산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며 올라가는 우리 경제 물가가 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건 이란의 종교 정권이 바로 옆 잘 살고 있는 이라크까지 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끔찍한 일이냐면 이라크도 산유국이기 때문인데요. 이라크는 하루 4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4위 산유국이고 이란과 이라크의 일일 원유 생산량을 합치면 세계 3위 산유국인 미국의 일일 생산량과 맞먹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자로 명성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80%에 달합니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의 맹공을 받는 이라크 쿠르드가 작은 규모에도 상당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란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것도 인근 유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재원 덕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는 달리 말해 이란과 이라크가 한꺼번에 혼란에 빠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80 선을 유지하던 유가가 $100 그 이상으로 폭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석유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주 시위대의 빠른 승리만이 세계 오일 쇼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재 정권이 다시 자리를 잡아봐야 핵 개발이나 쿠르드 침공을 멈출 리가 없으니 민주 시위대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르드가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유가를 안정시킬 방법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란 시위대가 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시위대의 무장, 구심점의 부재, 군대의 개입, 반대 세력의 처리 등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시위대의 무장은 말 그대로 시위대에 무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영상처럼 현재 이란 내 반정부 시위대의 규모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역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20,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민주화 시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의 배경인 쿠르디스탄 의과 대학처럼 사회 엘리트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대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시위대의 규모에 비해 시위대의 무장은 형편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틀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들고 일어난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도시를 해방한 시위대가 경찰서 같은 여러 기관을 장악해 소총 등 개인화기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중기관총과 장갑차를 동원하는 종교 정권을 상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우수한 무기가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문제인 구심점 부재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2022년 11월 25일 현재 미얀마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미얀마 사태에 관해서 관심이 높았지만 미얀마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적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도 점차 멀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멀어졌던 그 사이 미얀마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바로 미얀마의 현황입니다. 붉은색 전투기는 미얀마 군부가 도시를 폭격했다는 뜻이고 초록색 해골은 민주 세력이 군부의 병력을 제압했다는 표시인데요. 이처럼 현재 미얀마는 정부군과 민주 세력의 대결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건 미얀마 민주정부 NUG입니다. 사실 미얀마의 민주전쟁 초창기만 하더라도 미얀마에는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의 소수민족 반군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된 반군부 세력이 지역적인 저항하다가 군부에 제압당하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무장이 없던 민주시위대는 도시에서 정글로 쫓겨나 군부에 일방적으로 사냥당했습니다. 그러나 NUG가 생기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NUG로 집중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NUG는 국민방위군 PDF를 결성해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를 따냈습니다.
그 결과 PDF는 구형 M16 소총 같은 다수의 미제 무기로 무장해 병력만 총 6만 5천 명의 정규 군사 조직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득의 게릴라 전투 위주의 저항에서 이제는 작지만 형성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맞설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NUG의 사례처럼 이란 내 여러 민주 세력이 종교 정권을 대체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서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이나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쿠르드를 거쳐 이란 민주 세력에게 서방의 무기를 공급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군입니다. 현재 이란군은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있음에도 이란 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정권이 시위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나 장갑차 같은 기갑 차량이 도시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종교 정권이 이란군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거의 상실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선이 이란군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혁명의 결과도 판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란군이 하는 짓은 끔찍해도 정식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종교 정권을 지지한다면 민주 세력이 서방의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패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란군이 민주 세력을 지지한다면 종교 정권이 매우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되도록 이란군이 자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란 민주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교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반드시 제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보시는 명상은 반정부 시위에 맞서 결집한 이란 시아파 무슬림의 모습입니다. 첫 봐도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바시즈나 도덕 경찰 같은 종교 정권의 친위 세력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바로 이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과거 1980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던 이란 혁명에서 호메이니가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도 이들 덕이 매우 큰데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혁명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란 민주혁명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디 민주 세력이 승리해 이란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되찾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육아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종교 정권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를 보내드리며 세계 최고 부자 빈 살만의 한국 방문은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공식 일정인 일본 방문이 있기 전에 한국에서 모든 것을 한 큐에 해결하고 사우디로 돌아간 것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죠. 빈 살만은 나움시티 관련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큰 만족감을 드러낸 것은 희예수담수화 분야였습니다. 다른 어느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수담수화에 있어 한국을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우디 국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한국을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 주요 관계자들이 빈 살만 왕세자보다 약 10여 일 먼저 한국에 도착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사우디 측은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와 향후 발주 계획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자들에게 참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우디가 해수 담수화를 선택한 이유는 사우디의 지리적 특성상 대형 하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나움 또한 상수도의 공급을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밝힌 바 있죠. 나움은 전 세계 물동량의 10%, 원유 물동량의 7%가 지나는 수에즈운하 초입인 홍해의 연안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많은 거주민이 정착할 전망입니다. 물류의 요지의 위치에 방문객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우리 기업이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사우디가 이번 나움시티 해수 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온시티는 친환경을 모토로 지어지는 도시라는 겁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증발식과 역삼투압식입니다. 증발식은 바닷물을 끓인 뒤 수증기를 냉각시켜 염분이 제거된 물을 얻는 기술이고, 역삼투압식은 염분을 걸러내는 반투막에 높은 압력으로 바닷물을 통과시켜 식수를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이 두 공법 모두 높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대부분 화석연료로 충당됩니다. 특히 증발식의 경우 역삼투압식보다 순수한 물 추출에 유리하지만 에너지 소모는 3배, 4배나 높습니다. 역삼투압식 역시 증발식보다는 경제적이지만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죠. 그런데 이걸 화석연료 없이 100% 친환경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건데요. 전 세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중동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 없던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 측의 제안에 선뜻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는 대형 플랜트 사업부터 핵심 필터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겸비하고 다양한 대형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파트너십과 중동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도 한국 기업들을 찾는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도 전해집니다. 사우디가 괜히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자이언트 정수기로 불리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중동 건설 붐이 이르던 당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의 활약을 펼쳤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였던 분야가 바로 해수 담수 및 플랜트 건설이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할 때 한국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후발주자일 뿐이었는데요. 당시 중동 건설의 선두에 있던 국가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 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중동 사업에서 해외 기업들의 하청업체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기업적 신뢰를 쌓아가는 동시에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술적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진주라고 불리는 두바이의 시작에는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가 있으며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가 없었다면 두바이의 급격한 성장도 없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숙명으로 여겨졌던 물 부족. 하지만 오일달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해당 담수 플랜트를 통하여 하루 평균 45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정화되며 이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사는 인구 중 150만 명이 풍족히 사용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 당시 담수 플랜트를 건설해야 할 지역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염도 높은 바닷물이 기계를 금세 부식시키는 탓에 많은 기업이 두 손 들고 포기하기 상황에서 두산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며 자신 있게 해당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두산의 이런 모습에 불신 가득한 시선을 보냈지만 두산은 보란듯이 해수 담수 플랜트 건설에 성공하면서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이때 배운 기술과 노하우로 두산은 현재 담수화 기술에서 세계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약 8천억 원에 수주한 이 사업은 당시 담수 용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최초 증발식, 역삼투압식 혼합 담수 시설이라는 기록과 동시에 22개월로 동급 최단 생산 공기 달성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후자이라와 같은 담수 플랜트 덕분에 사막 지역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대도시의 도심은 전혀 사막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푸른 모습과 함께 도시 곳곳에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겨 있는데요. 또한 정원 흙바닥 밑에는 한국 주택의 난방 보일러 파이프가 깔려 있듯이 물을 공급하는 호스가 꼬불꼬불 깔려 있습니다. 두산은 물 관련 사업은 이미 본인들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두바이를 거점으로 중동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두산중공업은 중동에서 아요 설비 플랜트 수주 3건을 독식하는 등의 위상을 한껏 뽐냈습니다.
이처럼 두산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물 관련 사업으로 재편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수화 기술은 사실 일본, 유럽 등도 보유했지만 원전, 풍력, 태양광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다. 이번 사우디 나움시티 해수 담수화 시장은 국내 주요 수처리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물 산업 시장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물 시장의 확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물 산업의 가치가 그 시대 금산업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뜻의 블루 골드 시대라는 말이 생길 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전래 5화 가운데 봉이 김선달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인공 김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을 깃는 물장수들을 동원해 마치 물세를 받는 것처럼 한양 상인들을 감쪽같이 속여 사천냥이란 당시로선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대동강의 물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치웁니다. 이는 당대의 세태를 풍자한 구전설화로서 사람들에게 김선달은 천하의 사기꾼으로 통하는데 이는 물이란 재화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닥에 깐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 관련 비즈니스는 석유보다 부가가치가 더 큰 유망 사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물 관련 사업이 앞서 말했듯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는 셈이죠. 당장 집 주변 가게에서 파는 생수 제품의 가격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웬만한 음료수 가격과 비슷하거나 혹은 비쌀 때도 있으니 이것만 봐도 물 관련 사업의 수혜성과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데다 남아있는 물마저 점차 오염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이 귀한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실로 물 부족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께면 전 세계 인구 중 27억 명이 식수 부족 상황을 맞게 되며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5나라 중 하나꼴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수질 오염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11억 명이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나쁜 물을 먹고 탈이 나는 수인성 질병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숨진 비율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런 연유로 전문가들은 물 쓰듯 물을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입을 모읍니다. H경제연구원의 유호연 선임연구원은 심지어 20세기 전쟁의 대부분이 석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얻기 위한 게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죠. 물 산업은 말 그대로 물을 찾거나 공급하고 또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것까지를 통틀어 일컫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나 생수 제조업이 대표적인 물 사업이죠. 특히 상하수도 사업은 전체 물 사업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가장 큽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의 물 산업 시장의 규모는 5.075억 달러였습니다.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 및 2.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걸 알 수 있으며 이후 2025년 세계의 물 산업 시장은 8.650억 달러 규모로 2010년에 비해 7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높아질지 궁금해집니다.